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목요일이고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요즘 한창 또 제철인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 만들 텐데 아욱입니다. 아욱 가지고 맛난 요리 만들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주로 동쪽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비가 꽤 많이 내리더라고요. 오늘 어떤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전해주세요. 네, 현재 제가 서 있는 이곳 상암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서쪽 지역은 오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현재 영남 해안과 제주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세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많게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과 영남, 제주 지역에도 12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또 제주 해안과 영남 해안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2.4도, 광주는 24.8도, 부산은 25.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남권에 발효됐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은 29도, 대전은 30도, 대구는 28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동해안에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또 다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공익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공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공익법인들이 세무당국에 대거 덜미를 잡혔습니다. 네, 공익 목적으로 비영리 사업을 해야 되는 게 공익법인이거든요. 기부받은 재산 등을 그럼 이걸 사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77곳 중에서 53곳이 기부금을 공익 목적 이외에 사용을 했고요. 24곳이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는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익법인은 공익 사업을 위한 비영리 법인인 까닭에 기부금 등을 받아도 증여세를 현재 면제받고 있는데요. 적지 않은 법인들이 그런데도 출연받은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 유출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 덜미를 잡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면요. 공익법인 자금을 이사장 가족의 생활비나 자녀의 해외 유학비, 고가의 골프 회원권 구매 등에 사용한 사례들이 있었고요. 이사장 가족에게 공익법인 명의의 집을 공짜로 빌려주는 등 공익법인 재산을 특수관계자를 위해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도 여러 건 확인됐습니다. 또 특수관계자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시중금리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거나 공익 목적으로 출연한 토지에 공익법인 돈으로 사주 일가를 위한 고액의 개인 시설을 지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네. 이거 저 탈세 목적으로 공익법인 세워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된다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이번에 이게 밝혀진 건데 이번에 적발된 이런 못된 공익법인들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네, 일단 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요,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고요. 사적 사용과 회계 부정이 확인된 공익법인들에 대해선 3년간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세청 관계자는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기부 문화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고 범칙 조사로 전환될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적발한 77곳 이외에도요. 자금 사적 유용, 회계 부정, 부당 내부 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 39곳을 대상으로 추가 검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부 공익법인들 때문에 정말 건전하게 잘 운영을 하는 공익법인들이 또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끔 네. 이번에 확실하게 좀 응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유, 근데 이렇게 사적으로 이용했던 공익법인이 숫자가 더 많어. 모르는 거죠. 네. 네. 아, 정말.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어제 당정은 내년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를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대학생들을 위한 생활비 대출 한도도 4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부모 급여와 대학생 생활비 대출 한도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기존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나 오른 거예요? 네. 어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요. 아이돌봄 예산 확대와 관련해서 출생아동에게 지급되는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다자녀 가정에게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0세 자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부모 급여는요. 현행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또 한 살 기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차상위 가족의 자녀를 위한 등록금 지원 규모를 전액 지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소득분이 1구간에서 6구간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30만 원 지원되던 그 규모를 50만 원으로 올리는 예산을 포함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보장을 위해 대학생에 대한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를 연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야, 아이들 돌보는 비용이 만만치 않죠. 이게 적절하게 잘 투입이 돼서 아이를 좀 낳을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별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수도권 중 서울은 전동차와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는 GTX A 노선의 조기 개통이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또 대구는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 경북은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 구축, 제주는 공공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비 반영 등이 결정됐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내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대로 적재적소에 제발 잘 집행이 되고 관리가 되고 또 이렇게 감시가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이 현행 2등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국민 지원 체계도 바뀌게 되는데요. 방역, 의료, 지원 체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이 되면 독감처럼 관리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방역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병원급 의료기관가요.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다만 방역 상황을 봐가며 권고 전환 시점을 결정 짓기로 했고요. 그 이외에 감염 취약시설 방역을 위해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 검사는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는 거지 코로나19가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각심을 잃으면 안 되겠고 검사 비용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네, 진단 검사비가 일부 유료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병원에서 진료비 5천 원만 내면 받을 수 있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는요.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검사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요. 선별 진료소에서 진행하는 PCR 검사도 지금까진 양성 반응이 나온 자가 검사 키트가 있으면 무료였는데 31일부터는 60세 이상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만 무료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고령층 등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게 될 때는요. 건강보험으로는 20에서 60%, 응급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PCR 20%, 신속 항원 검사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게 무엇보다 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백신 접종이나 혹은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럼 유료로 전환되는 건가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은 일단은 무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에는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치료제도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연 1회 무료로 지원되고요. 면역 저하자의 경우 연 2회까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치료비 지원은 전체 입원 환자가 대상이었는데 31일부터는 중환자실 격리 입원료, 중증 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 처치에 한해서만 연말까지 유지가 됩니다.
감염 등급이 낮아진다는 거지 코로나19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네. 요즘에 우리 주변에서 나 코로나 걸렸어 하는 얘기 심심치 않게 들어요. 들어요. 그러니까 개인 위생 또 개인 감염 예방 이런 거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 인천 미추홀구에서 단골인 줄 알았던 남성 손님이 여성 점주가 홀로 운영하는 카페에 머물면서 무려 4시간 동안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아, 진짜 왜 이럴까요? 여성 점주가 혼자 운영하는 가게에서 음란 행위를 4시간을 했습니다. 이게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심지어 점주와 평소에 그럼 단골이었다는 건 안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점주는 실제로 이 손님에게 평소에는 상당히 고마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손님이 붐빌 때는 알아서 일찍 나가주고 또 한가한 시간에 찾아서 음료를 한 3-4시간 머물면 꼭 여러 잔을 시키는 손님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낌이 이상해서 CCTV를 보니까요. 이 손님이 이 여성 점주를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당시 CCTV를 캡처해 보냈더니 동생이 이 손님 손이 이상한데 왜 저러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세히 보니까 혼자 음란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 점주 같은 경우에는 카페 일도 이제는 하기 싫고 악몽까지 꾼다고 그 토로를 하기도 했고요. 공포감을 느낀 점주는 카페로 지인을 불렀더니 이 남성 본인의 우산도 놓은 채 자리를 떴다라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자 경찰은 CCTV를 토대로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나섰는데요. 경찰 또한 CCTV를 분석한 결과 음란 행위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이 검거되면 공연 음란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또 이런 일이 있었네요.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현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카랑카랑. 네, 어려운 역사 얘기를 알기 쉽게 오늘도 풀이해 주실 겁니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어느 시기로 돌아갈까요? 갑니다. 1911년으로 갑니다. 8월 21일이에요. 어떤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1911년 8월 21일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도난당한 날입니다. 세 분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지 알겠어. 나는 뭐 저도 알 것 같아요. 고집을 부려보고 싶다면 대동여지도 이렇게 돼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모나리자 아니죠? 모나리자. 네, 그렇습니다. 모나리자, 네. 모나, 마담, 리자. 그러니까 리자 부인의 초상화 이렇게 네. 굳이 번역을 하면 되겠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으로 꼽히는 모나리자 도난 사건이 있던 날입니다. 모나리자 가격이요. 추정치 40조 원이라고도 하고 60조 원이라고 와, 하는데 그래요? 다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팔 일 없고 네, 있는 게 값이고 그래서 값이 없기 때문이죠. 자, 지금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가면은요. 1시간에 1,500명의 관람객이 모나리자 앞에 모여 있어요. 전부 그림을 보지 않고 모나리자를 배경으로 해서 자기 사진을 찍는 그런 관람객들이 1,500명 1시간에 있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인데요. 모나리자가 이렇게 처음부터 유명하고 비싼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도난 사건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모나리자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됐던 겁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 잠깐 보셨습니다만은 그 모나리자 그 그림 앞에 사람들 많잖아요. 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모나리자 상을 앞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멀찌감치 뒤에서 보고 사진 찍고 그냥 간다 이러는데 이 도난 사건 이전에는 이 정도로 막 유명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래요. 근데 루브르 박물관에는 정말 유명한 뭐 그림이 작품이 많잖아요. 이게 경계나 보안이 대단할 텐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게요. 네, 1911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 경비가 삼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있던 날이 월요일이었는데 마침 루브르 박물관 휴관일이었어요. 그래서 관리 인력 외에는 사람들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허술한 보안을 틈타서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가 감쪽같이 사라진 건데요.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는 데만도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 다음 날 평소 모나리자 그림을 아주 좋아했던 화가 루이 베루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프랑스 언론이 이제 대서특필을 하죠. 그랬더니 평소 모나리자가 있던 것도 몰랐던 사람들이 모나리자의 빈자리라도 보겠다면서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요? 네, 이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를 받은 사람 중에는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도 끼어 있었어요. 누구지? 프랑스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 누구죠? 그림이랑 관련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누구예요? 누구요? 모르겠어요.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아, 피카소가 의심을 받았어요? 네, 피카소가 이때 활동하던 화가인데요. 마침 피카소는 그 전에 도난당한 미술품 2점을 산 이력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더 의심을 받았는데 물론 피카소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게 밝혀지죠. 그러고 미궁에 빠졌던 이 사건이 2년 뒤에 세상 위로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우피치 미술관에 어떤 사람이 훔친 모나리자를 10만 달러에 팔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한 거예요. 미술관이 이걸 사지 않고 즉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범 빈센초 페루자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게 됩니다. 덕분에 모나리자는 무사히 회수가 됐고 진품 확인을 거친 다음에 1914년 1월 4일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 2년 반 사이에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거예요. 네, 이런 큰 사건이면 분명히 엄청난 수사가 있었을 건데 어떻게 이 빈센조 페루자는 이 모나리자를 2년 동안 숨길 수가 있었을까요? 네, 이 빈센조 페루자는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요. 자기 집에 이 침대 아래다 감춰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집이 루브르 박물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네. 등잔 밑이 어두웠다 이거죠. 페루자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액자 유리공으로 일하는 관리 인력이었어요. 박물관 창고에 숨어 있다가 모나리자를 액자에서 분리를 해서 직원들 드나든 뒷문으로 유유히 이걸 들고 가지고 나와서 집에 숨겨두었던 겁니다. 지문이 있고 해가지고 수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아주 크게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그 하층 외국인 노동자가 이 예술품의 진가를 알아봤을까? 설마 이 사람이 훔쳐갔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페루자는 자기의 범행 동기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탈리아 사람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니 이탈리아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림은 도난 약탈 이게 아니고 다빈치가 프랑스 국왕한테 판 그런 그림입니다. 처음부터 프랑스 사람이 그러네요. 산 그림이에요. 네. 그런데도 그 당시 이탈리아 국민들이 열광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 사람을 국민 영웅으로 대접했고 감방에 선물 편지가 막 쇄도하게 아, 그래요? 모나리자상 그 자체는 도난으로 유명해졌고 이 훔친 사람은 이태리의 영웅이 되고 이태리가 하나로 단합하는 계기가 되고 야 이거 웃긴다. 그러니까 근데 이 진품인 척하는 위작이 아까도 뭐 판다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위작들도 막 나오고 이랬다면서요, 어때? 네, 이 도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뜻밖의 기회가 됩니다. 모나리자가 도난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발피에르노라는 사기꾼이 복제기술자를 시켜가지고 6점의 위장을 만들게 하고 이것을 진품이라고 속여서 부자들에게 팔았어요. 이 비싼 값에 이걸 산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아마 그때는 진품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사람 발피에르노가 이 일을 벌이기 위해서 페루자를 시켜서 훔치게 한 다음에 위작을 파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돌 정도입니다. 네, 이 모나리자 도난 사건 이후에도 모나리자가 시련을 참 많이 겪었죠. 네, 유명한 만큼 그 유명사를 탔는데요. 1956년에는 어떤 사람이 모나리자에 염산을 뿌려서 작품 아랫부분이 훼손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경비원이 그 주위에 상주하면서 접근을 막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울타리도 쳤어요. 그리고 그 연말에는 어떤 사람이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서 모나리자에게 던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리로 보호막을 쳤기 때문에
훼손은 안 됐지만 그 이후로 이 유리가 방탄 유리로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훼손 시도가 있어서 방탄 유리에 물감을 뿌리기도 하고 머그잔 케이크를 던지기도 하고 순환을 많이 당했습니다. 자, 현재 모나리자는 CCTV 보호하고 있고 감시하고 있고 온도 습도 유장치, 방탄 유리, 울타리, 철통 같은 경호를 받고 있는데요. 언제든 작품을 훔치고 훼손을 하는 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라도 지금 걸작을 직접 볼 수 있는 지금 상황을 다행으로 여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염산을 뿌리고 돌을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요. 모자를 던지고. 이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네.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35년 8월 24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35년 8월 24일은 한국 최초의 남성 디자이너 앙드레 김이 앙드레 김은요 1960년대에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것도 꺼리던 시절이었잖아요. 이때 여성복을 만든 최초의 남자 디자이너였는데요. 1966년에 한국인 최초로 파리 패션쇼를 열었고요. 이후에도 세계 각국에 초대돼서 200번 이상의 패션쇼를 하면서 한국의 패션을 세계에 알렸던 한국 패션계의 신화 같은 존재였습니다. 네, 60년대만 해도 정말 먹고 살기 급급하던 시대인데 그때 패션을 얘기했어요. 특유의 말투로 아직도 기억에 남는 분인데 글쎄 어떻게 처음 패션에 입문하게 됐을까요? 경기도 고향인데요. 16살 때 6.25를 만납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피난을 가는데 거기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영화를 보면서 디자이너의 꿈을 품게 됩니다. 자, 전쟁 끝나고 서울에 올라와서 패션쇼 구경하다가 디자이너 최경자 씨와 인연을 맺게 되고 그 양장점에서 일을 돕게 되고요. 1961년에 국제복장학원 1기생으로 입학해서 1년간 패션 공부를 해요. 그리고 1962년 서울 반도호텔에서 패션쇼를 열면서 디자이너로서 데뷔를 하는데 살롱 드 앙드레라고 한 이름의 작은 의상실을 엽니다. 앙드레라는 이름은 그 당시 프랑스 대사관에서 일하던 어떤 사람이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려면 세계 사람들이 부르기 쉬운 외국 이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당시 분위기에는 남자가 뭐 이런 거에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 패션에 뛰어들었고 그래가지고 이게 승승장구하면 작은 의상실에서부터 지금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됐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 당시 톱스타들의 의상을 많이 디자인했어요. 1964년 당시 최고 톱스타였던 어맹란의 웨딩드레스를 디자인했고요. 음악 스타들의 의상을 디자인하면서 명성을 얻습니다. 그리고 1966년 파리에 이어서 워싱턴에서 패션쇼, 68년과 70년에는 뉴욕에서 패션쇼를 하면서 해외로 진출하고 세계 언론의 극찬을 받습니다. 세계 최초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서 패션쇼를 개최하기도 했어요. 이걸 인정받아서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뭐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한국 패션을 알렸고요. 저는 이제 앙드레 김 선생님 기억나는 게 그 스타들이 피날레를 장식하던 그 모습 패션쇼 때 맞아요. 그 특유의 포즈도 있잖아요. 이마 그렇죠? 돌리기. 이마 똑같아요. 이거 패러디 많이 했잖아요. 네. 그 기억이 좀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스타와 이 디자이너 관계가 역전돼요. 이제는 이 앙드레 김 무대에 서야 스타가 된다. 이런 이제 말이 떠돌게 된 거죠. 그 정도로 연예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데요. 김희선, 이영애, 최지우, 배용준, 김태희 씨가 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그 세계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 배우 브룩 쉴즈도 그 한국에 왔을 때 앙드레 김의 옷을 입는데요. 마이클 잭슨은 한국에 와서 앙드레 김에게 흰색 옷을 좋아했잖아요. 전속 디자이너가 돼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는데 뜻밖에도 거절을 했어요. 한국을 떠날 수 없다. 이게 이유였다고 합니다. 네, 또 앙드레 선생님 하면은 그 트레이드 마크들이 몇 개 있잖아요. 하얀 의상도 있고 또 헤어스타일 있고 그리고 개그맨들이 정말 많이 따라한 말투. 안녕하세요, 앙드레 김이에요. 굉장히 판타스틱하고 엘레강스. 뭐 이렇게 흉내를 정말 많이 냈는데 진짜 본인이 이 개그맨들이 흉내내는 거 어떻게 생각을 했을지 좀 궁금해요. 네, TV에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좀 우스갯감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어. 이렇게 모두를 받아들이는 대인배의 면모를 보였다고 합니다. 또 그 특유의 그 올백 헤어스타일 있잖아요. 이거는 올백을 해야 안정감을 느낀 상태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순백의 느낌이 좋아서 흰 옷만 고수했는데 계절별로 30벌씩 모두 120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와.
앙드레 김 선생님, 앙드레 김. 근데 김봉남. 본명은 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유명한 일이 본명이 김봉남이래 그랬는데 어떤 계기로 알려지게 된 거죠? 예, 뜻밖의 사건이 있었어요. 1999년에 대한민국을 뒤흔든 온로비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재벌 회장 부인이 검찰총장 부인에게 옷을 선물하면서 로비를 한 사건인데요. 이때 이 옷을 판 사람이 앙드레 김이었어요. 그래서 국회 청문회가 열렸는데 앙드레 김이 참고인으로 청문회에 불려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선서를 하면서 자기 이름을 말할 때 앙드레 김이라고 했더니 사회를 보던 법사위원장이 본명을 밝히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김봉남이라고 하는 본명이 이제 밝혀진 거죠. 이 장면이 TV를 통해서 전국에 퍼져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 시청자들이 전부 이 세련된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 이름이 그렇게 토속적이라니, 말하자면 촌스럽다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사행시가 유행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예요. 내 이름은 김봉남이에요.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 사행시까지 나오면서 정말 앙드레 김의 인기가 치솟게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김봉남이란 토속적인 이름이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기보다는 오히려 젊은 친구들도 더 좋아하게 됐어요. 네. 그렇죠. 더 뭔가 친밀감을 느끼는 네, 거죠. 느끼게 했던 거죠. 네, 패션에 평생을 바친 앙드레 김은 지난 2010년에 7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앙드레 김이 개척한 한국 패션이 K컬처, K문화의 하나로 앞으로 세계로 많이 진출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네,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71년 8월 23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1971년 8월 23일은 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실미도 집단 탈출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네. 자, 대북 침투 공작을 위해서 훈련된 26명의 특수부대 684 부대원들이 수류탄과 소총등으로 무장을 하고 실미도를 탈출했고요. 서울로 진입해서 청와대로 향하던 과정에서 군인 경찰과 교전을 벌이다가 경찰, 민간인, 공작원 총 2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공작원 4명도 모두 재판 군법회의를 거쳐서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네, 영화 실미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사건인데요. 많은 희생자가 있었고 684 부대, 원래는 김일성을 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대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서 침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21 사태라고 하죠. 이때 침투 공비들이 모두 사살됐는데 이 중에 투항한 김신조가 침투 목적을 묻자 박정희 모가지를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죠. 이 사건을 계기로 박정희 정부는 북한에 보복을 하겠다 해가지고 684 부대를 창설을 합니다. 당시 무장공비수와 똑같은 31명의 부대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의 거처를 습격한다는 임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네, 당시 그 김신조 부대의 그 훈련도 굉장히 힘들었다는데 이 부대를 무조건 능가해야 되는 부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684 부대 훈련이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684 부대의 목표는 김신조 부대보다 뭐든지 한 단계 앞서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산악 구보를 하더라도 그들보다 1, 2분이라도 시간을 단축해야 됐고 30m 이상 떨어져서 출몰하는 이동 표적을 뛰면서 쏴서 맞추고 대검을 던져서 6m 떨어진 관역까지 정확하게 꿰뚫고 또 권투, 합기도 대련을 하면서 실전 능력을 키웠습니다. 구보, 행군, 유격 훈련 때마다 정해진 시간이 넘으면 가차없이 기관총을 쐈고 그래서 실제로 뒤처진 훈련병이 총탄의 옆구리를 맞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40m 외줄타기 도감 훈련 과정에서는 2명이 추락하기도 했다고 해요. 훈련 중 7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이들은 지옥 훈련 3개월 만에 정말 북한 주석궁을 침투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네,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임무를 완수하면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에 부풀어서 뭔가 그 사기가 하늘을 찔렀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작전에 침투되는 그날만 좀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실전 명령만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참아왔는데 마침내 백령도에서 평양 침투를 위한 작전 명령을 대기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대기를 하는데 끝내
명령이 떨어지지 않고 한 달 만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루한 유지 훈련이 반복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작전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처음에는 불시 명령에 대비해서 긴장감이 팽팽하게 돌았지만 이게 1년을 넘기고 2년을 넘기면서 분위기가 식어갑니다. 대우도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요. 당초 약속했던 3개월이 지나면서 먹는 게 아주 달라졌다고 해요. 쌀밥에 소고기 이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개밥을 먹는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고 휴가, 외출, 외박 이런 거 전면 금지해서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도 지옥 같은 훈련을 3년 동안이나 견디면서 작전 명령을 기다렸는데 그들에게는 한 번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전 명령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혹독한 훈련을 이겨냈는데 이게 이제 3년으로 길어지고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방치된 듯한 느낌. 이게 굉장히 무기력해졌군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랬던 모양이죠. 그 사이에 남북 관계의 정세가 아주 급변을 합니다. 1971년부터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그리고 684 부대를 만든 장본인도 김영욱에서 이후락으로 중앙정보부장이 바뀌고 남북 대화가 시작되면서 대북 보복 전략이 전면 수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684 부대원들을 어떻게 할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치해뒀다는 거예요. 만들어만 놓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네,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어떻게 보면 존재 가치가 없어졌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진 그런 부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끔찍한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되죠. 그렇죠. 이 부대를 없애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1971년 8월 23일 새벽 6시에 이 사람들이 탈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훈련병들이 일당백의 기량이 있었겠죠. 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훈련시켰던 기관병들을 습격을 해요. 그래서 24명의 기관병이 있었는데 교육대장이던 준이 등 12명을 사살하고 6명은 바다로 도망하다가 익사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버스를 탈출해서 서울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인천에서 육군과 교전을 한번 벌였고 또 다시 버스를 탈출해서 청와대로 가는 중에 오후 2시 15분경 대방동, 지금 대방역, 노량진역 그 사이에서 네. 저지하는 군경과 마지막 총격전을 벌이다 끝내 스스로 수류탄을 터뜨려 자폭하고 맙니다. 네. 이 사건으로 경찰 2명, 민간인 6명, 공작원 20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당시 684 부대는 전 국민이 아무도 모르는 그런 부대였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이 사건을 그냥 어떻게든 숨기려고만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숨기고 책임 회피하고 여기에 급급했어요. 언론에는 무장 공비들의 난동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사건 발생 3일 뒤에 국방장관이 사표를 냈고요. 684 부대 관련 서류를 전부 불태우면서 사건의 진실은 그대로 묻히게 됩니다. 생존 공작원 4명도 군법회의를 거쳐서 사형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유가족들이 이들의 사형 집행 사실을 통보받지도 못하고 주검도 돌려받지 못하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 사건은요, 사건 발생 35년이 지난 2006년 10월이 돼서야 공개가 됐고 그래서 공군 참모총장 명의의 공식 사망 통보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평양 주석궁이 아닌 서울 청와대로 향했던 실미도 부대. 북한 습격 작전이 무산된 뒤에 이들을 책임져야 했던 정부와 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에 이들이 정말 시한폭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정말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맞아요.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72년 8월 25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정말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 공부 한번 해보실까요? 1972년 8월 25일은 북한산 비봉 정상에 있던 신라 진흥왕 순수비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진 날입니다. 8월 16일 날 작업을 시작해서 25일에 이전이 완료된 건데요. 진흥왕 순수비, 옛날 교과서에 있던 거 막 기억이 떠오르시죠? 예. 저 기억납니다. 그 진흥왕이 영토를 확장하고 그걸 또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잖아요. 네. 그렇죠? 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북한산 등산하실 적에 비봉에 올라서 진흥왕 순수비를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지금 거기 있는 비석은 모조품입니다. 진흥왕 순수비를 둘러싼 재밌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오. 자, 먼저 진흥왕 순수비에서 순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왕이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를 한번
둘러본다 이런 뜻이에요. 진흥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숱한 전쟁을 거치면서 신라의 영토를 굉장히 크게 넓혔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수도가 경주고 지금 경상남북도의 동쪽 반 정도가 신라의 영토였습니다. 이 영토를 넓혀서 자 서쪽으로는 낙동강을 건너서 가야를 멸망시키고 창녕의 순수비를 세우고 북쪽으로는 한강유역 차지하고 서울을 차지하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함경도까지 신라 영토를 만들어요. 신라의 최대 영토가 이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야, 함경도까지 갔어요 그때. 어마어마하네. 야, 진흥왕 때 신라 영토가 제일 컸다는 건 알지만 함경도까지 그때 함경도까지. 진출했군요. 그리고 이 진흥왕은 가가지고 점령하는 곳마다 자기 비를 이렇게 세우는 거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서 영토를 확보한 다음에 자기가 직접 자기 영토를 둘러본 겁니다. 순수를 하고 그러면서 4개의 순수비를 세웠습니다. 자, 경상남도 창녕 그리고 북한산 함경도의 마울령과 황초령 이렇게 4개의 순수비를 세웠던 거죠. 이 가운데 북한산 순수비는 서기 560년 무렵에 세워지는 건데요. 그런데 이 비석이 세워졌다는 이야기만 있고 그 뒤에는 기록에 나오지를 않아요.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됐을까가 의문인데 특히 935년에 신라가 망한단 말이에요. 이 네. 이후로는 망한 신라의 순수비라고 한 걸 아무도 기억하거나 보존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이 비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기억에서 전부 사라졌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산 아래서 보면 산 정상에 비석 하나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봉우리의 이름을 비석이 있는 봉우리 비봉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죠. 네, 이게 진흥왕 순수비인 게 밝혀지기 전에는 그냥 북한산에 있는 그냥 비석 하나 있다 뭐 이 정도로 알았다면서요? 네, 아무도 안 가보고 그러면서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비석에 6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한문으로 무학, 오심, 도차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무학이 길을 잘못 찾아서 여기에 이른다라고 한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었고 여기에 이제 전설이 따라붙습니다. 옛날 신라말 고려 초에 풍수지리를 만든 도선대사가 500년 후에 무학이 여기 올 걸 예언해가지고 여기가 아니야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남겼다라고 하는 이런 전설입니다. 그래서 무학, 오심, 도찹이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학이 여길 와가지고 아 여기가 아닌가 보다. 여길 왜 오게 되냐면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 무학대사에게 터를 보러 가게 했는데 네. 무학이 여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비봉에 올라서 이 비석을 보고 아 여기가 아닌가 보다. 길을 바꾸어서 지금 경복궁 자리에 터를 잡았다고 하는 이런 전설이 있게 된 거죠. 아, 도선대사가 500년 후에 무학대사가 올 걸 알긴 알았는 모양이네. 그럼 그때 이게 대단한데. 그걸 믿으시는 건가요? 아니, 야. 근데 어쨌든 근데 거기에 비석이 있었는데 네. 수백 년 동안 이게 어떤 비석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도 또 신기해요. 그렇죠. 그게 더 놀랍죠. 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이 비봉에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높아서가 아니고 한 바위산인데요. 여기를 올라가려고 마음먹으면 정말 난감해요. 뭐 짚고 올라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위를 타고 기어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든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가 되면 올라온 걸 그렇게 후회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잡을 것 없이 허공에 발을 내려와요? 내딛으면서 네.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올라간 사람은 있지만 2번 다시 올라간 사람은 없다고 하는 그런 봉우리예요. 그래서 아무도 올라가지 않은 건 이해가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여기에 무학오심도차 6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믿었다는 이것이 오히려 너무한 거죠. 이게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 꼭 그런 사람이 등장해요. 맞아요. 모두가 얘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때도 누구실까요? 있었어요. 내 눈으로 안 본 거 절대로 믿지 않는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던 사람. 네. 조선 후기의 고증학자, 추사 김정희예요. 김정희 선생님. 네. 그래요? 1816년에 김정희가 승가사, 지금 있는 그 승가사예요. 예, 거기서 예. 친구하고 놀다가 저 비봉을 보고 거기 올라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올라가려고 했냐면 추사는 추사체라고 하는 서체를 개발한 서예가잖아요. 자기의 독특한 서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옛날의 글자를 전부 수집해서 이걸 연구를 했는데 옛날 글자는 비석에 많이 새겨져 있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추사는 정말 이 비석을 보는데 진심이었던 사람이에요. 저 비석에도 뭔가가 있겠지 해가지고 거기를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끼가 너무 끼어가지고 이끼가 거의 뭐 1000년 낀 거잖아요. 그죠. 너무 끼어가지고 글씨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네. 이끼를 걷어내고 보려고 하는데도 잘 안 읽힙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직전에 추사가
황초령에 있는 진흥왕 순수비 탁본을 본 적이 있었어요. 이걸 봤기 때문에 어렴풋하게 보이는 이 글자가 거기 있는 글자하고 모양이 비슷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아는 만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걷어내고 탁본을 해서 이것이 진흥왕 순수비다라고 한 사실을 밝혀내죠. 김정희에 의해서 1200년 만에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의 정체가 밝혀지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대단하네. 대단하네요. 만약에 내가 눈으로 보지 않는 건 믿지 않는다. 김정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알았으려도 그렇죠. 네, 지금까지도 아니 난 추사 김정희의 등산 실력도 대단하네. 거기를 옛날에 그냥 그 신발을 신고 그냥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요즘엔 그냥 잘 된 등산화 신고 올라가기도 거기가 힘들어요. 그분도 아마 내려올 때는 후회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김정희 집안의 노비들이 너무 고생했을 거라는 그럴 생각을 수도 참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희는 거길 다시 올라가요. 자, 두 번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는 그 봉우리를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자기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비석 옆에 이것이 진흥왕 순수비이고 이 사실을 내가 밝힌 거야라고 돌에 새겨놨어요. 진흥왕 순수비는 그렇게 큰 비석이 아닙니다. 게다가 머릿돌은 없어지고 비석의 아랫부분은 깨져서 없어지고 비석 한가운데 금이 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1000년 넘게 그 자리를 꿇긋하게 지켰고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광복 후에 1962년에는 대한민국 국보 제3호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산꼭대기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요. 비바람을 피할 시설을 만들 수도 없었고 사람들이 함부로 만지는 것도 어쩔 수가 없었죠. 심지어 비석 뒷면에는 6.25 전쟁 때야만 난 것으로 보이는 총탄 자국까지 있습니다. 결국 문화재청은 비석을 안전한 곳으로 이전을 하기로 하고 자 경복궁 안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 모습 한번 같이 보시죠. 북한산 비봉에 세워진 신라 진흥왕 순수비가 경복궁으로 옮겨졌습니다. 1400년의 역사를 지닌 이 비석은 비바람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결론이 내려져 이번에 경복궁 근정전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순수비가 서 있던 비봉에는 사적 228호 신라 진흥왕 순수비 유지라고 새긴 표석이 세워집니다. 아니, 저걸 저렇게 들고 내려가요. 네, 저게 진짜 3번 놀란다. 진흥왕 때 네. 진흥왕이 가서 저 비를 거기다가 그 험한 데다 올려놨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다음에 추사 김정희가 거길 몇 번 올라가서 확인한 것도 신기하고 저걸 박물관으로 또 옮기느라고 그 사람들이 다 옮겨 야, 이 대단한 들고 사람들. 내려온 정말 것도. 대단하세요. 지금은 어쨌든 그 진흥왕 순수비 거기에는 그 모조품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렇죠. 게. 원래 옮긴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표지석을 놔뒀었어요. 여기에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비석을 세워뒀다가 2006년에 원래 순수비 재질과 가장 유사한 강화도산 화강암으로 똑같은 모양, 훼손된 모양까지 똑같은 그런 복제 비석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리에는 진짜 같은 가짜가 있고 진짜 비석은 지금은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에 전시되어서 누구라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박물관에 가시면 자, 산하에 그 산봉우리에 올라서 보이는 저 땅이 전부 내 것이야라고 자축했던 이 진흥왕의 그 마음은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건 역사적인 상상력으로 메우시면서 이 비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고. 아우, 놀랍습니다. 진흥왕 순수비까지 예, 또 오늘 역사 얘기 들어봤습니다. 유익한 역사 얘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fantastic. 네, 이보은의 사계식탁 시간입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왜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덥고 습하고 네. 축축 처지고 네. 저 기운도 없으시죠? 이렇게 기운이 없을 때는요.
제철 재료만이 정말 기운을 살릴 수 있는 보약 중에 보약인데요. 이 제철 재료 중에서도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아욱이 맛과 영양이 굉장히 풍부해서 제철 재료의 보약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이 아욱 가지고 정말 맛있는 메뉴 할 건데요. 아욱하고 갈치하고 만나면 어떻게 되게요? 오, 맛있겠다. 맛있겠죠? 아욱국에 갈치가 들어가나? 아니에요. 아니면 갈치는 따로? 조림이에요? 아욱에다가요, 갈치를 넣어서 자반을 만들었고요. 어. 또 아욱 나물을 하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비벼 드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걸 쓱쓱 비빔밥도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맛있겠죠? 네, 맛있겠습니다. 제가 또 제철 아욱의 효능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아욱은 채소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영양소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칼슘이 풍부해서요. 아이들 발육에 좋고 치아 건강과 뼈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요. 변비 해소에도 좋고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서 눈 건강과 피부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양 가득한 두 가지 아욱 요리 오늘 제대로 한번 배워봐봐봐요. 자, 아욱을 준비했는데 시장에 가면 아욱이 이렇게 대가 길게 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욱을 손질을 해야 되는데 워낙 예전에 어머님들은 이 아욱 대도 아깝다고 이걸 다 드셨어요. 근데 제가 요새 먹어보니까 아욱 대가 이렇게 껍질끈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욱대 한 거는 사실은 너무 야들야들하면 먹지만 이렇게 약간 딱딱하다 그러면 안 드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가늘가늘한 줄기들은요, 이렇게 해서 섬유질을 조금 이렇게 벗겨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나물로 드셨을 때나 아니면 자반으로 드실 때나 아니면 국으로 드실 때나 이렇게 해야 굉장히 야들야들한 아욱을 드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보셨죠? 한 번도. 네. 근데 아욱은요, 손질을 안 해놓고 팔아요. 그러니까 꼭 이거를 손질을 하셔야 돼요. 집에서, 손질하는 네. 법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어머님들은 뭐 요거 워낙 잘하시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아욱 손질의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바락바락 주물러야 돼요. 왜 아욱을 바락바락 주물러야 되냐면 다른 채소들은 사실 풋내 난다고 주무르지 말고 살살 다루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특히나 열무김치 같은 경우도 바락바락 주물렀다가는 풋내 나서 못 먹잖아요. 근데 아욱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욱은 이렇게 섬유질만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물에다 좀 담가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소금을 넣어주세요. 소금. 굵은 소금. 네, 굵은 굵은 소금을 씻어주네요. 이렇게 훌훌훌 떨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를 바락바락 주물러요. 아니 잎이 연해 보이는데 네. 그렇게 해도 돼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약간 풋내나는 떫은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다 해주셔야 돼요. 채소에 떫은 맛 나면 좀 못 먹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바락바락 주물르고 나면 요게 파란 물이 좀 나와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없애려면 흐르는 물에다가 좀 많이 헹궈주세요. 네, 헹궈주세요. 아, 요건 꼭 기억해야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네. 찬물에다 이렇게 좀 헹궈요. 아, 바락바락 저렇게 하는군요. 거품도 나고 푸른 기운도 있죠. 네. 네네. 자, 아, 뭐가 좀 올라오네, 뭐 진짜. 색깔 뭐 많이 빠졌어 지금. 많이 네. 빠졌죠?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 자, 그러면 요걸 또 데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어차피 자반에 익힐 건데 뭘 데쳐하실 텐데요. 요거 뜨거운 물로 이렇게 끼얹어만 주세요. 이렇게 데치는구나. 네. 이렇게 하면 그 풋내는 사라지고 굉장히 맛있는 아욱의 그 뭐랄까요, 아주 야들야들한 성분만 남거든요. 쌤, 저 죄송한데 안 뜨거우십니까? 뜨거워요. 그렇지, 참는 것이. 당연히 뜨겁죠. 와, 연기 막 김이 이렇게 나는데 이걸 그냥 맨손으로 와. 도대체 얼마나 요리를 해야 저런 게 안 뜨거울지. 와, 저희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나 지금 놀래서. 저도 뜨겁습니다. 네. 아, 저게 적응력이 대단한 거야.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거를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요. 아, 아욱은 저는 그 지금 국으로 이 아욱 향 먹어봐서. 나는 거 저도 아욱은 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제가 이거 썰면서 야 정말 이 아욱 향이 너무너무 끝내준다 생각이 들거든요. 아욱 향이 너무너무 싱그러워요. 그러니까 요 제철 재료를 먹고 나면 기운이 불끈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랬으면 보통 이제 아욱국에는 이렇게 해서 된장만 묻혀가지고 넣고 끓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자반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된장하고 요거 매실청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살짝 단맛. 밑간을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조물조물. 요래야 간이 제대로 배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요 아욱만 싹 건져 먹었을 때 아욱 맛이 굉장히 싱그러워요. 네. 자,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따로 놀지 않고 뭔가 깊이가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준비할 거냐면 바로 이제 갈치를 준비를 해야 돼요. 갈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갈치는 깨끗하게 씻어서 비늘까지 완벽하게 제거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간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늘 생선에는 밑간이라는 그 조리법을 하셔야 나중에 생선이 싱겁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는 양념장하고 어우러져서 맛있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일단 비린맛 나지 말라고 청주 좀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뿌려주세요. 청주. 역시 잡내적인 청주. 그리고 간장. 요건 진간장이에요. 진간장을 이렇게 좀 뿌려주세요. 그렇다고 진간장을 너무 많이 하면 간이 완벽하게 좀 이따가 양념장도 있는데 그렇죠? 너무 짜겠죠? 짜겠죠, 예. 그러니까 딱 요만큼만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제 요거까지 다 준비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준비가 되냐 하면 바로 이 안에 들어간 채소가 준비가 돼야 돼요. 저는 특별히 아욱과 갈치가 만나려면 약간 단맛이 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양념장에 너무 설탕을 많이 넣거나 아니면 다른 물엿을 너무 많이 넣거나 그러면 약간 인위적인 단맛이잖아요. 그래서 네. 단맛을 내는 채소들이 있어요. 특별히 양배추. 양배추. 그래서 양배추를 밑에다 좀 깔 거예요. 어. 양배추를 넣으면 뭐 떡볶이도 그렇고 자연스러운 그 단맛이 단맛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양배추를 적당하게 굵게 썰어서 이렇게 좀 깔아주세요. 그러면 이 양배추 건져 먹는 맛도 있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깔아주세요. 되도록이면 젓가락에 딱 올라가도록 이 크기로 깔아주시면 제일 좋아요. 네. 자, 그 다음에는 뭐 어떤 버섯을 넣어도 가장 좋은데 아욱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조림의 버섯은 바로 새송이 버섯이거든요. 그래서 새송이 버섯도 굵게 썰어서 이렇게 깔아주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생선이 타지 않고 아욱도 이 버섯의 향이 올라오니까 훨씬 더 달게 느껴지시겠죠. 네. 네. 이것도 이렇게 깔아주세요. 만약에 새송이 버섯이 집에 갑자기 없고 아욱도 있고 갈치도 있고 다 있는데 느타리 버섯 있다. 그럼 느타리 버섯 까셔도 괜찮아요. 저 버섯이랑 먹으면 또 식감도 더 좋을 것 그쵸. 같아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랬으면 아까 제가 준비했던 갈치를 갈치. 네. 이렇게 담아주세요. 손질해 놓은 갈치를. 요거 맛이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비주얼도 그렇고. 요거 잡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갈치 났죠? 그랬으면 오늘의 주인공 아욱은 어디다 놓을까요? 그 위에다 위에다 놓을까요? 넣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요, 이렇게 아욱을 가장자리에 이렇게 사이드로. 깝니다. 아. 그래서 어머, 그 보기도 아욱과? 좋아요. 그렇죠? 사이드. 아. 예쁘다. 네. 그래요. 깔아주세요. 아욱 요리인데. 저는 아욱이 조금 넉넉하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욱을 400g이나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같이 좀 깔아주세요. 넉넉하게. 자, 야, 그랬으면 저 모양도 다 약간 됐죠? SNS 각인데 저거. 그죠? 요거 손님 오셨을 때 이렇게 탁 해서 예쁘다. 제철 요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딱 갖다 놓으면 아주 좋겠죠. 야. 네.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양념장이에요. 그렇죠? 양념장을 제가 준비를 할게요. 자, 양념장은
너무 간단해요. 좀 많이 간단하게 봐요. 아니요. 집에 있는 양념장 우리 왜 주방에 양념장들 비치해 놓으시잖아요. 그거 네. 그냥 쓰시면 돼요. 일단 고춧가루 준비를 하시고요. 고춧가루. 그다음에 간장, 진간장 준비를 하세요. 네. 그리고 여기 아무래도 생선이 있으니까 맛술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진 마늘도 넣어주세요. 네. 진짜 다 있는 거네요. 네, 이거. 다 있잖아요. 그리고 물엿. 약간의 뭐랄까 아욱하고 갈치하고 조금 결합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서 물엿도 좀 넣어주세요. 없으면 올리고당. 네, 넣으셔도 넣어도 되는데 되고요. 아유 우리 집은 아버님이 당뇨라 이런 거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면 그냥 양파를 조금 갈아서 넣어주세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쌀뜨물을 2컵을 준비했어요. 일단은 한 컵만 부어요. 여기에. 그래서 잘 섞어요. 그리고 이 양념장을 갖고 오세요. 여기에다가 잘 끼얹어요. 떡 끼얹어주는구나. 지금 제가 아욱은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쳤잖아요. 네. 사실 그냥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요 조림하고 같이 하니까 양념장도 같이 이렇게 끼얹어 주세요. 네. 골고루. 그러면 아래에 있는 새송이 버섯은 위에 있는 이 양념장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안 타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음. 자, 이렇게 됐어요. 야, 완전 일품 요리인데요, 이거. 지금 아니, 손님들 오셨어요. 반찬 아니고 이거 요리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컵 남았잖아요. 네. 제가 2컵이었잖아요, 쌀뜨물이. 자, 이렇게 놓고 잘 섞어요. 엄마들 다 이렇게 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짠 끼얹어요. 어우. 야, 이게 비주얼부터가 다르네요, 정말. 다르죠. 야.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제가 아까 대파를 큼직큼직하게 썰어놨었거든요. 네네. 대파를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세요. 이야. 야. 올려요. 저 지금 눈으로 기대되시죠? 네. 불을 켜요. 이거 SNS 각이네요, 바로 그냥 사진 자체가. 센 불에서 이제 네. 불을 켜요. 아, 처음에 이제 센 불로 네. 먼저 익히는군요. 네. 센 불로 5분간 익히세요. 생방송 때는 가스불 안 될까봐 가장 두근두근해요. 들어왔어요. 네. 센 불로 익히는데, 자, 제가 맨날 내는 퀴즈인데, 예인 씨. 뚜껑. 뚜껑을 닫느냐? 네. 닫을까요? 저는- 말을까요? 저는 네. 처음엔 닫지 않아요. 음. 일단 그 비린맛 한번 날려주고 네. 네. 그 다음에 네. 약 뿌릴 때 닫아줍니다. 네. 맞습니까? 땡. 딩동댕동. 완벽하게 맞추셨어요. 자, 5분간은 이렇게 끓이세요. 네. 그래서 기운이 싹 돌잖아요. 그때 약한 불로 뚜껑을 덮어서 25분간을 오. 자반을 바짝바짝 졸이시면 네. 아주 맛있는 자반이 만들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생방송이라 제가 25분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네.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조금 예쁘게 네. 아니, 선생님, 근데 아까 예인 씨가 말한 것처럼 처음에 센 불로 5분 하는 게 잡내 날리는 그것도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 아무래도 갈치가 있으니까 갈치의 열기가 올라오려면 갈치의 비린맛이 자꾸 이렇게 발산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고 있어야지 발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열고 하는 겁니다. 예인 씨가 저한테 부의하는데요, 지금. 자, 이제 그 다음에는 고추만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고추만. 아. 야, 뭐. 맛있겠죠? 이거 다 들어가는데, 이거? 와, 비주얼. 자, 이렇게 와. 해서 이제 완성을 시켰어요. 자, 그랬으면 국물을 고추에 조금 끼얹어야 고추 양념장이 조금 밑으로 좀 가라앉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어머나. 그래서 국물이 잘박잘박하게 왜 자반이냐면 잘박잘박하게 국물이 거의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와. 그랬으면 제가 아주 맛있게 한번 떠서 드려볼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인공은 아욱이에요. 네. 하지만 여기 갈치하고 새송이 버섯을 먼저 올려야 되겠죠. 네. 그 밑에 양배추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양배추도 너무 맛있어요. 새송이 버섯도 이렇게 좀 올려주시고요. 요즘도 갈치가 좀 비싸죠?
비싸죠. 예. 갈치 요새 좀 많이 싸졌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사보니까 갈치가 그닥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4인 가족이 이렇게 한 끼 정도 먹을 때 아주 딱 알맞은 가격이시더라고요. 아우, 저는 지난번에 제주에 갈치를 잡으러 한번 갔다가 파도가 너무 치는 바람에요. 아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거 아욱을 네. 듬뿍 올리세요. 오늘은 아욱이 주인공이에요. 어머. 그래서 아욱을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야. 그래야 맛있죠. 그리고 아욱을 듬뿍 올려주세요. 양배추랑 듬뿍 올려주세요. 이렇게. 진짜 지금 향이 막 이 스튜디오에 진동하는데 네. 자, 아욱을 이렇게 해서 듬뿍 올려주세요. 아, 나 저 내일 건강검진이라 저거 다 먹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오늘 저렇게 맛있는 걸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정말 맛있게 아욱을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네. 자, 제가 좀 이따 비빔밥이랑 같이 드릴 테니까 요거는 아주 조금만 일단 한번 맛만 좀 보세요. 네. 향만 맡아야 돼요. 살짝만. 아우, 이 향이 아우, 죽는다, 죽어. 일단 오늘은 아욱의 주인공이니까 요거 맛 한번 먼저 보고. 어떠세요? 아욱 위에는 진짜 살짝 칼치 올려야 되지 않나? 웃음이 같이 절로 싹 나는 올려서 맛이고요. 잡수세요. 네. 양념장이 아욱에 쏙 배가지고. 그렇죠. 씹을 때마다 그 맛이 다 느껴져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아욱국 먹었을 때 네. 아욱의 식감이 좀 많이 늘어지고 이렇게 풀어진 것만 먹었었는데 그쵸. 얘는 약간 아작아작한 맛도 있네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뜨거운 물에 한번 데쳐서 준비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어지지 않고 굉장히 아욱이 구수하고 맛있는 거예요. 예전에 방송사가 여의도에 있던 시절에 네. 그 방송사 앞에 아욱국을 그렇게 잘 끓이는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방송한 사람들 가서 아침에 아욱국을 먹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아침에는 맛있죠. 또 너무 네. 좋았겠죠. 네. 와. 이게 생선, 갈치가 씹히면서 아욱이 씹히는 이 식감이 되게 좋네요. 그렇죠. 엄청 좋죠. 네. 그리고 간도 너무 갈치 좋아요.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안 나요. 전혀요. 오. 그리고 아래서 올라온 양배추의 그 단맛이 감칠맛 때문에 훨씬 더 맛있죠. 이 양배추 맛이 좀 배어 있어서 그렇구나. 그쵸. 아, 이 단맛이. 단맛이 나요. 단맛이 나죠. 오. 오. 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다음 요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자, 요거 뭐냐 하면은요, 바로 아까 제가 소금에다가 바락바락 치대놨잖아요. 바로 요거예요. 치대놨어요. 그렇죠? 네. 그럼 요거를 요걸로 할까요? 요거를 끓는 물에 좀 데쳐주세요. 끓는 물에. 살짝만 데치나요? 그렇죠. 살짝만 데쳐요.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치대놨기 때문에 요거는 뜨거운 물 안 한 거예요. 그냥 소금에 바락바락 씻어서 찬물에만 헹궈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렇게 놓고 데쳐주세요. 자, 살짝만. 아주 살짝 데치고 바로 건지세요. 진짜 지금 바로 건지시는데. 네, 바로 건져요. 그래야 맛있어요. 이렇게. 거의 뭐 넣었다가 금방 바로 빼는 정도로.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바락바락 해놔서 이 섬유질이 지금 다 끊겨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락바락 해놓은 상태니까 바로 건져주세요. 바로 건지세요. 이렇게. 찬물에서 네, 찬물에 헹궈 놓고 또 건지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바로 건지세요. 찬물에 헹궈야 그 아욱이 긴장을 딱 하면서 다시 이렇게 뭔가 싹 살아나더라고요. 살림꾼 예인 씨. 보은쌤한테 매주 배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데쳐주세요. 이렇게 다 됐어요. 네. 다 됐으면 이제 찬물에 한 번만 더 데쳐 헹궈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열기를 또 완전히 빼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더 헹궈 주세요. 자, 그랬으면 우리가 오늘 아욱 나물을 할 거니까 아욱 나물에 먹기 좋은 크기로 좀 썰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물 다 빼주시고요. 네. 꼭 짜서. 네. 꼭 짜서 준비하시고 또 이것도 꼭 짜서 준비를 해주세요.
아욱 처음에 손질할 때 네. 많이 해뒀다가 네.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욱이요, 냉동실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네. 그럼 조금 질겨지거든요. 조금 귀찮더라도 매일매일 그때, 요거를 그때. 그때그때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네. 자, 우리 나물은요, 자르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짜줘야 돼요. 그래야 수분이 또 나와요. 또 나오네. 네. 어머. 나물이니까 이렇게 수분을 다 짜주셔야지만 맛있는 나물로 드실 수가 있어요. 자, 됐어요. 자, 이제 됐으면 이제는 무치기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아주 맛있게 무쳐볼게요. 근데 무칠 때 여기에 들어가는 양념장이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 저는 나물 무칠 때 이렇게 김이에요. 곱창김. 네, 곱창김 구워서 요 바슬바슬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게 또 아주 일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무쳐서 먹을 건데 뭐 무치는 건 다 똑같아요. 네. 요건 국간장이에요. 네. 국간장을 넣는 이유는 감칠맛을 내려고 국간장을 넣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살짝 진간장이에요. 제가 간장을 굉장히 조금 넣는 이유는 나물이 아무래도 초록색이잖아요. 네. 간장을 많이 넣게 되면 초록색이 조금 변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소금으로 간을 맞춰요. 시커머리티 할 수 있으니까. 시커머르티는 뭔가요? 약간 거뭇거뭇하면 맛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사투리인가 봐요. 상원뿐이다. 제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시크무리티라고 하셔서. 이 다진 마늘 좀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다진 파도 좀 넣어주시고요. 아까 제가 갈치에 된장으로 무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간장으로 무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으로 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참기름 좀 넣어주세요. 참기름 나물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요거 조물조물 무쳐요. 나물 향 자체가 너무 좋을 때는 지금 선생님 하신 것처럼 간을 너무 강하지 않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자체를 즐길 수 있어서 훨씬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조물조물 무쳐요.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네. 분명히 김을 넣는다 그랬는데 김은 왜 같이 안 무칠까요? 저기 위에 너무 뿌리는 김의 건 아닐 향이 것 너무 같고. 많이 나서인가? 왜일까요? 이게 같이 지금 넣나요? 이거는 지금 젖은 나물이잖아요. 네. 근데 이건 마른 김이잖아요. 처음부터 같이 무치면 마른 김 자체가 젖은 나물 때문에 완전히 적셔져서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렇게 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김을 넣고 다시 한번 버무리는데 이때 버무릴 때 우리 뭐 넣느냐? 바로 깻가루. 깻가루 넣고 그다음에 소금을 넣는데 굵은 소금으로 간을 하면 나중에 나물 먹을 때 씹혀. 씹혀요. 안 녹아서. 그러니까 고운 소금으로 이렇게 네. 간 맞춤을 해주세요. 제가 한 2꼬집 정도 넣었어요. 굵은 소금 한번 씹힐 때마다 짜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무치면 굉장히 부슬부슬한 나물이 지금 만들어졌거든요. 제가 간 안 봤는데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궁금하시죠? 네. 간 무조건 딱 맞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랬으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 갈치랑 같이 잡수시라고 밥이거든요. 밥을 준비를 해놨어요. 네. 어우, 아, 나물 비빔밥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밥을 아웅나물 비빔밥. 이렇게 맛있는. 올려드려요. 오늘 어떡해요? 드셔서. 어떻게 건강검진? 저 좋아하는 건데. 다시 할 수도 없고. 자,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들 개개인의 간장에다가 참기름에다가 깻가루 넣고 제가 올려드렸어요. 네. 그걸로 간 맞춰서 쓱쓱 비벼 잡수시면 정말 맛있게 아웅나물을 드실 수가 있어요. 아우, 맛있겠다. 맛있겠다. 잡숴보세요. 오늘 이재용 아나운서는 향만 좀 맡으시고. 고문이에요, 고문. 고문이에요, 고문. 아우, 좋다, 이거. 우리가 보통 아웅나물은 잘 안 드시잖아요. 네. 아웅국만 많이 잡수시고. 근데 향이 이렇게 그냥- 나물로 만들어서 밥을 비벼 잡수시면 정말 맛있어요. 근데 이게 김하고 들어가니까. 그죠? 향이 너무 좋죠. 다르네. 아, 향이 끝났어. 아욱 잔뜩 해가지고 밥 쓱쓱 비벼서. 딱 올려서. 이건 참기름장인가? 네, 참기름하고 깻가루 넣고. 어때요? 입에 들어가자마자 맛있어요. 지금 이지용 아나운서 못 드시고 계시는데 지금 자꾸 이러시면 아니,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하죠? 이 맛 느낌을 아니까. 네. 야, 저희 레시피 봐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요리 레시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보여주세요.
여름철 원기 회복하는 제철 아욱 요리. 오늘의 요리는 아욱 갈치자반과 아욱 나물입니다. 먼저 아욱 갈치자반 만들어 볼까요? 아욱은 굵은 섬유질을 벗기고 굵은 소금을 뿌려 주물러 씻고 물기를 빼주고요. 아욱에 뜨거운 물을 끼얹고 찬물에 헹궈 건져 물기를 꼭 짭니다. 물기를 짠 아욱에 된장과 매실청을 조물조물 묻혀 밑간하고요. 양배추와 새송이버섯, 대파, 청양고추, 붉은 고추를 알맞게 손질해 주세요. 전골 냄비에 양배추와 새송이버섯을 깔고 갈치 토막을 놓은 후 가장자리에 아욱을 담고 대파를 얹습니다. 고춧가루와 진간장, 맛술, 물엿, 다진 마늘, 소금을 잘 섞고 쌀뜨물을 넣어 양념장을 만들고요. 냄비에 양념장을 넣은 후 뚜껑을 열고 센 불에서 5분, 뚜껑을 덮고 약불에서 25분 끓입니다. 청양고추와 붉은 고추를 얹어 한 김 끓인 후 상해내면 아욱 갈치자반 완성입니다. 이제 아욱 나물도 만들어 볼까요? 아욱은 굵은 섬유질을 벗기고 굵은 소금을 뿌려 주물러 씻고 물기를 빼주고요. 끓는 물에 아욱을 40초 데치고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짭니다. 고래에 아욱을 담고 파, 마늘, 국간장, 진간장, 참기름, 깻가루를 넣어 조물조물 무치고요. 구운 곱창김을 잘게 부숴 넣고 조물조물 무치고 소금 간을 해서 그릇에 담아주면 아욱나물도 완성입니다. 여름철 입맛 돋우는 제철 아욱 요리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욱 갈치 자반과 아욱 나물입니다. 아욱 나물 비빔밥의 그 향이 뭐 여운으로 남습니다. 아욱 맛있네요. 네. 아욱 맛있어요. 다음 주에 뭐가 있습니까? 다음 주는요, 우리 아주 실생활에 많이 쓰시는 어묵 가지고 아주 간편하면서도 맛있는 한 끼 반찬 요리 준비했습니다. 아, 어묵 반찬 맛있는데. 네.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이렇게 비 소식이 있네요. 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좀 떨어지니까 저는 에어컨 틀었을 때 갑자기 확 춥더라고요.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